강연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2022년도 우리 목요 철학 입문 포럼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던 인류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났었는데요.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제를 보니까 인간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오늘 주제만 하더라도 자유와 관용,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자유와 관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날까? 그런데 묘하게도 어제 우리 대통령 선거일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어제 밤을 거의 설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 와이프도 어제 한숨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이게 너무 힘들어하대. 당신 못 잤어 하니까 못 잤다고 하던데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박빙의 승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진보와 보수 그리고 또 영남, 호남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국론이 갈라지는 그런 경향이 많았고 원래는 특히 또 20대 젊은이들까지도 그렇죠? 예, 뭐 이대남, 이대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까지 젊은이들까지도 이렇게 생각들, 정치적인 생각들이 달라지는 그리고 또 이게 TV에서 분석하는데 보니까 집을 가진 자들과 안 가진 자들, 그죠? 들 사이에도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팽팽한 그러한 대선의 그죠 경쟁 구도 그리고 결과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0.7% 남짓되는 25만 표가 채 되지 않는 그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화해와 이렇게 뭐 소통 이런 어떤 덕목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자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 국민이 또 더 이상 반목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인 사상은 얼마든지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그 발전적으로 이제 성화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역량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다루게 되는 존 밀턴의 아로파지티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예지 지혜를 오늘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스크립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핸드 책자가 있죠? 팸플릿에 보시면 그게 서두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아까 소개해주신 우리 교수님께서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존 밀턴 하면은 패러다이스 로스트, 그러니까 신락원, 신락원이라는 뭐 잃어버린 낙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신락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100대 그 소설 또는 작품, 문학 작품 이렇게 최고의 명저 100선에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을 움직인 20명을 꼽아라 할 때 존 밀턴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상가. 그러니까 우리가 존 밀턴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인이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존 밀턴의 시 작품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가 남긴 그런 산문들, 책자, 산문, 책 이런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로마가 43년에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브리튼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 가까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족, 앵글로 섹슨,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이킹족 이런 사람들이 5세기, 6세기 그리고 8세기에 이렇게 영국을 침공해서 점령하기 전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국이다. 그래서 존 밀턴은
영국이라는 나라는 미개한 아주 외딴 섬나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역사 기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 그리고 신학, 그러니까 자기만의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크리스천 닥트린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제 자유 가운데서도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로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레오파지티카 이런 작품,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죠? 그것이 그 당시 핫 이슈가 되거든요. 이따 이제 우리가 존 밀턴의 생애를 잠시 훑어보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이것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그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정말 이상적인 사유,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조국과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그 당시 자기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인물이 존 밀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 밀턴의 생애와 그리고 아레오파지티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한번 자유와 관용이라는 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밀턴을 가리켜서 이렇게 존 밀턴 바로 후대의 위대한 영국의 시인입니다. 비평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평을 Lines on Milton이라고 해서 밀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Three poets in three distant ages born. 그러니까 밑에 번역과 이제 원시를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시인이 각각 다른, 그죠? 떨어진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죠. Greece, Italy, and England did adorn.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영국을 장식했어. 그러니까 the first,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태어난 그 시인은 in loftiness of thought surpassed. 그러니까 그 사상이 너무너무 고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의 추종을 불이했다. The next in majesty. 그러니까 두 번째 시인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시인이죠.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시인은 오비디우스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majesty, 그러니까 장엄함에 있어서 in both the last. 그러니까 세 번째 시인은 영국에서 태어난 세 번째 시인,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존 밀턴이겠죠, 그죠? 존 밀턴에게 바치는 시이니까, 그러니까 존 밀턴은 이 모두에서, 둘 다에서 뛰어났다. 이게 사상의 고매함과 그리고 장엄함, majesty.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이 누구냐? 바로 존 밀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nature could no farther go.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to make a third. 그러니까 존 밀턴을 she joined the form two.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물론 nature, 그러니까 조물주, 시는 뭐 자연은 이 앞서간 둘을 합쳐서 세 번째 시인을 창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극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 밀턴은 그 정도의, 우리가 첫 번째 시인 누구냐? 바로 그래서 호모와 오비디우스, 이게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들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시인은 바로 버질,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사 시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서사 시인의 그러니까 시의 장르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최고의 장르가 뭐냐? 바로 서사시다, 에픽이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존 드라이던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존 밀턴이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그다음 간단하게 그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8년에 존 밀턴이 태어납니다. 런던의 브래드 스트리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세인트 폴 스쿨에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 지금도 가면 존 밀턴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를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시들로 On the morning of Christ's nativity, 이 nativity 하는 게 탄생,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라는 그러한 글을 시를 최초에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유명한 이제 초기 시 가운데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영국의 그죠 이렇게 대학들은 이런 칼리지 형태로 돼서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전부 방들이 여기서 이제 자면서 교수도 여기 같이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밑에 펍에서 이제 생맥주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학문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영국의 일반적인 이제 학문의 분위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밀턴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어때요? 인상이? 아주 유년 시절의 초성화, 그죠? 그 당시 사진이 없었으니까 아주 곱상하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년에 제 강의 이제 존다은에 대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아주 야심에 가득 찬 거죠. 아주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야망으로 정열로 가득 찬 그런 인물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아주 미소년이에요, 그렇죠? 아주 기공자 티가 나죠. 이제 이 당시에 그 옷들이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이게 의상이 상당히 장식적이죠. 르네상스 의상이 그렇습니다. 의상이 요즘에 어떤 여성들의 어떤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 의상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 귀족들의 또 왕의 복장은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프라고 해서 막 이렇게 목 둘레에 이렇게 깃이나 이런 장식이 있고 이런 초상화만 보더라도 존 밀턴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631년에 랄레그로 1펜스로서 이제 랄레그로 1펜스 간단히 제가 랄레그로와 1펜스로서는 랄레그로라는 것은 joyous man, 그러니까 아주 joyful,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사람, 명랑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펜스로서 하면 아주 우울한 사람 또는 명상이 잠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양면을 이제 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 시를 쓴다. 아주 핸델이 여기다가 곡을 붙이고 해서 노래로도 이렇게 공연이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들섹스 해머스미스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받고 나서 존 밀턴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면은 그 당시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명문 대학들이잖아요. 거기에 교육 커리큘럼이 자기의 지식욕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별장이 있던 해머스미스에서 이제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거주하면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관심사, 그러니까 역사, 문학, 철학, 그죠? 종교 이런 책들을 이제 탐독을 합니다. 그리고 코머스라는 가명극을 34년에 공연을 하고 35년에서 38년까지 또 버킹엄셔의 홀튼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이제 그런 거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마찬가지로 자기 독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년에 코머스 출간하고 리스더스는 자기와 같이 캠브리지 다녔던 친구가 그 당시에 엘리트 코스가 대부분 대학을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졸업하고 이제 성직자가 되는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킹이라는 자기 친구가 아일랜드 쪽으로 이제 자기가 졸업을 하고 성직자가 되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배가 침몰을 하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스더스는 자기 친구를 애도하는 문집을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더스 물론 밀턴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부부들이 같이 이렇게 문집을 냈지만 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존 밀턴 리스더스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마지막에 나오는 1638년 5월에서 39년 7월 1년 한 2, 3개월 이탈리아 여행 대륙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랜드 투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자기가 지식을 이제 습득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이냐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선진 문물 그 당시로 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스까지 이렇게 이런 쪽을 여행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자기의 교육의 완성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성인으로서 완성이 되려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 플러스 이런 그랜 투어를 거치는 그죠? 그런 과정.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왜 배낭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단순히 풍물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경치나 뭐 이런 쇼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티너리, 그러니까 여행 일정도 그냥 짜지 않습니다. 거기가 경치가 좋다더라, 뭐 거기 쇼핑센터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러면 거기에 이쪽에 프랑스의 어떤 대사로 파견됐던 지금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어디를 이번에 그랜 투어를 가려고 영국,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장이 그죠? 교장이 그걸 막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 가거들랑 지난번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했을 수 있어요. 국제법의 대가인 그로티우스, 휴고 그로티우스를 만나라. 그 사람을 꼭 만나보면 그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자네의 관심사에 대한 어떤 뭐 의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티우스를 만납니다. 그렇죠? 이런 여정이에요. 이런 여정. 그래서 여기 이제 루트를 보시면 이제 런던에서 지나가면 깔레가 가장 가까운 그 당시로 이렇게 도버에서 아마 건너갔을 것 같아요. 그럼 깔레 그리고 파리, 리옹, 니스, 그죠? 제노아, 그러니까 피사, 이거 플로렌스, 시에나, 롬. 그리고 네이플스, 나폴리죠. 이런 쪽으로 쭉 베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이 루트를 따라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만남이 뭐냐? 밀턴이 1639년 3월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만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합니다. 천체를 관측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잖아요. 그죠?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와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 천체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를 관측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은 아주 한 변경에 불과하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위성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구가 오히려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생각하면은 이제 과학적 진실과 신앙이란 것은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 블래스퍼미.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세상의 중심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지 지구가 하나의 태양계 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갈릴레오 워낙 저명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택연금 정도로 그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죠? 이렇게 꽃들의 들판,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나 광장 바로 옆에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화형을 당한 자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이 당시에 벌써 눈이 어느 정도 실명이 돼서 실명한 상태로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밀턴이 이제 31세고 75세의 그 노장, 그죠? 그러니까 아주 원로 학자와 그리고 신견 그런 신진 학자가 만나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갈릴레오 갈릴레를 만났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인 발견,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그 당시 수많은 핍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잖아요. 그죠? 이렇게 밝혔던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존 밀턴의 신라관의 한 장면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가, 그리고 그의 망원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농객이자 교육자로서 그런 존 밀턴이, 그리고 이제 그랜드 투어를 하는 과정에 시빌 워라고 해서 영국의 내전이 터집니다. 내전이 터져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막 투쟁을 하는 그런 그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투어를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지금도 러시아와 그죠, 우즈베키스탄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40년에 조금 일찍 이런 시기에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라관 이런 제목의 비극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41년부터 이제 무슨 주제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론, 또 주교제, 이피스카파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그 가장 고위 성직자가 주교거든요. 이제 주교인데 그 당시에 영국 국왕과 이 종교의 어떤 성직 대표 고위 성직자 간에는 어떤 거래 관계랄까 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당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또 서로 유착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존 밀턴은 이런 그 영국의 교회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영국 교회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그 해결책을 5권의 어떤 소책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주제에 관해서 다룬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1642년 이제 메리 파월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42년이라고 하면은 존 밀턴 1608년생이니까 1608년 그럼 몇 살쯤 되죠? 30살 넘었죠? 노총각이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노총각인데, 공부만 하다 이 노총각이 아버지가 상당히 부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근처에 런던에서 이제 옥스퍼드 자기의 친구였던 사람이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 이 빚을 좀 받아 오너라라고 보냅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제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메리 파월가는 왕당파의 대표적인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빚은 져 있지만 거기에 17세인 메리라는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빚 받으러 갔다가 이 아가씨를 만나 너무나 왕당파의 가문 자체가 아주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왔던 곳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17, 18세 아주 젊은 아가씨가 명랑하고 이러니까 그만 아주 정신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 아가씨에게. 그래서 결혼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급한 결혼이었을 수 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혼론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아레오파지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아리가 결혼해서 이제 런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저 집은 부자, 밀턴의 집은 부자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면 결혼 지참금도 준다고 해놓고도 이제 사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기댈 수가 있고 빚을 안 갚아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리가 밀턴 가문에 와서 런던의 시댁에 와서 신랑하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참 장래가 유망한 그런 학자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가정이고 아주 대단한 집안이니까 저 가정에 시집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집안의 친정 분위기와는 다른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그죠? 막 책만 읽고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한 2-3달 살다가
신랑에게 밀턴에게 제가 친구들 좀 만나 친정에 가서 좀 갔다가 오래 안 있을 테니까 좀 갔다 와도 되겠느냐 하니까 밀턴이 그러세요. 이거 보내줍니다. 근데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거의 2년 3년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속 이제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사절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런 게 또 보내서 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내니까 내가 그 집 다시는 돌아가나 봐라. 내가 그 돌아가면 인간도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 밀턴은 평생 처음으로 너무너무 자존감이 상한 거죠. 자존감이 상해서. 그래서 나온 책이 이혼론입니다. 그러니까 Doctrine and Discipline of Divorce라고 해서 이것은 이혼론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조장하는 뭐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요즘 이제 가정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데 대한 관념 엄청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가정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이란 것은 성경에서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helpmeet,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하와 이브를 이제 만나게 해주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요즘 주변에 커플들이 사귀어도 같이 살아도 결혼하지 않는 거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결혼이라는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그거 데피니션 정의 자체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 그렇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한 번 결혼하면은 이혼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혼은 법정에 가서 또는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뭐 처리를 이제 이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혼을 설사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다시 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죠? 그런 것이. 그래서 존 밀턴은 이혼을 해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결혼을 하나님이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준 제도다. 그런데 그 당시 이혼을 허락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은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또는 남성이 성불구여서, 그죠? 임포턴스, 그러니까 성불구여서 이제 문제가 있다. 거의 그러면 그건 뭐야? 육체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이혼을 허락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 밀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결혼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성적인 육체적인 문제에 국한될 것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맞느냐. 일단 결혼을 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둘이 우리가 맞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보는 것 자체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행이고 지옥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얼굴 보고 사는 것 자체에 지옥인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은 성격적 불일치입니다. 성격적 불일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존 밀턴은 패러다이스 로스트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기의 배우자의 그 조건은, 배우자 선택하는 조건은 fit conversing sou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그 영혼, 그죠?
인격체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과 어떤 그 사상이 어떤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되지. 뭐 키가 크다고 잘생겼다고 또는 미모를 가졌다고 또는 뭐 학벌이 좋다고 직장 돈을 잘 버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이혼론을 발표가 난 후에 밀턴은 자기가 인류에게 큰 행복을 가져던 발명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하나는 술인데 이제 인간을 얽매고 있던 이 수많은 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막 높이고 나를 이제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돌아온 이야기는 뭐겠어요? 완전히 남봉꾼이다. 야, 그러면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내 성격상 맞지 않아. 탁 버리고 또 새 여자 취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뭐가 되겠느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아놀드 파머라는 그죠 목사가 그 당시 목사가 영국 의회에서 요즘 이런 책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아예 애시당초 못 나오도록 검열, 센서십, 검열을 통해서 엄격히 검열을 해갖고 이따위 책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법을 세워서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의회에서 파머가 그렇게 역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메리 파월은 자기 아내에게서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했던 존 밀턴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레오파지테카를 집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그런가? 당신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은가? 내가 논박을 하겠노라. 해서 의회에 보내는 하나의 그 스피치 형태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45년에 메리 파월이 돌아왔습니다. 왜냐? 의회파 왕당파가 이렇게 싸우는 전도 내전에서 결국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게 왕당파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메리는 자기 친정 부모 그리고 오빠 그죠? 이렇게 해서 10명 넘는 친정 식구들을 데리고 줄줄줄줄줄 자기 신랑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잖아요. 그죠? 한 3년 동안 남편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 자기가 그 왕당파 완전히 몰락하게 되니까 자기 신랑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밀턴이 야말하지 그들을 1년 넘게 잘 거두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밀턴은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인이 죽어서 3번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이혼하지.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얄팍한 그런 사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 앤과 메리가 출생을 하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아레오파지티카 나오죠, 그죠? 이 아레오파지티카에 보시면 아레오파지티카 A Speech of Mr. John Milton. 자 여기 의도를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당시 텍스트의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레오파지티카라고 해놓고 이렇게 뭐 A speech,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치다. 실제로 스피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글이잖아. 그러니까 글로 썼잖아. 그런데 speech of Mr. John Milton 이렇게까지 Mr. 자기 이름에 Mr. John Milton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 검열에 통과했을까요? 검열법 그 당시에 검출판법을 그죠? 이렇게 그 검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검열법에 통과하지 않은 책을 출판한 그죠? 존 밀턴의 그 기계 그런 것을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 그러니까 이 검열받지 않는 출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to the Parliament of England.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 자기가 하는 스피치다. 그래서 1644년에 바로 이 런던에서 이런 이제 프린팅 출판과 관련된 이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unlicensed printing이 왜 중요하나 하는 부분을 오늘 자유와 간용이라는 이런 그 문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두 번째 꼭지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하던 습작 시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랜드 투어를 떠나고 와서 지금 산문기, 이때를 산문기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를, 원래 존 밀턴은 자기가 시를 쓰는 것은 오른손으로 쓰는 것이고, 산문을 왼손으로 쓴다는 것은 뭔가 하찮은 일, 그죠?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일, 그런 뜻이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이제 교육론이라든지 이혼론이라든지 그리고 아랍파시스트가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자유에 관한 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글들은 정치적 종교에 관한 것이에요. 정치적 자유에 관한 것이에요. 1654년에 A Second Defense of English People, 그리고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고, 1660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존 밀턴은 의회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회파. 그때 그 당시 왕이 누구였을까요?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인데 찰스 1세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국가 부도 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백성으로부터 계속 세금을 걷어야 돼. 근데 전쟁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할 때마다 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민심이 돌아갑니다. 민심이 돌아가서 원래는 왕정이란 것이, 이제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창했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죠? 제임스 1세 아들이 찰스 1세잖아요. 그러면 그 찰스 1세가 국민의 민심이 막 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존 밀턴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물론 왕을 신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세웠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뜻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길 때만 그 말은, 계약관계는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백성이 왕을 심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사상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렇죠?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이 발간되면서 전 유럽이, 그죠? 그 당시에 막 야단 납니다. 이러다가 만약 이 사상이 터지면은 지금 우리의 왕권과 우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1649년에 찰스 1세는 왕당파가 패하고 이제 의회파가 승리하고 나서 찰스 1세 어떻게 됐을까요? 단두대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까요?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위 기간, 인터레그럼이라고 해서 공위 기간.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됐지만은 왕이 다스리지 않고 그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버 크로멜이 다스리던 짧은 시기, 영국 역사에 있어서 있었다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 찰스 1세 아들이 프랑스에 망명을 가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올리버 크로멜이 처음에는 정치를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 가면 그 모든 극장들, 그죠? 다 문 닫아버리고 막 너무 도덕적이고 금욕적이고 막 이런 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이 좋았다 하면서 막 향수가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왕정복구라고 해서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찰스 2세가 왕이 되는 거죠. 1660년에. 그러면 밀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얼른 도망가거나 막 숨을 죽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ready and easy way to establish a free commonwealth, 그러니까 자유공화국 수립을 위한 준비되고 쉬운 길이 영국민 앞에 이렇게 다 터가 닦여 있고 길이 나 있는데 왜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왕정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그의 종이 되고 노예처럼 신분이 되는 것인데, 우리 자유공화국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민주주의 공화국,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국민 한 사람이 존중받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 커먼웰스 체제를 버리고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이게 그 표본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죠? 그리스의 어떤 커먼웰스 그거를 이제 모델로 해서 존 밀턴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자유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660년에 그러면서 왕정 복구가 되면서 전제사 몰수당하고 벌써 이제 완전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문을 가지고 막 영국 정부를
그 왕을 죽이고 그죠?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 커먼웰스 정부가 섰을 때 자기 그 영국 정부의 청교도 정부의 커먼웰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을 이제 써라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의사와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그러니까 네 벌써 왼쪽 눈이 벌써 가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완전히 토탈리 블라인드, 그러니까 완전 실명을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밀턴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리어드에 나오는 호모 일리어드 나오는 아킬레스 이야기. 아킬레스가 자기가 이제 뭐 전쟁을 하다가 이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편안한 삶이 그리고 여유롭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굵고 짧게 신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신탁을 받아서 이제 아킬레스가 트로전 워,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에 몸을 던져서 전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 장면을 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밀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던지는 것도 아니야. 단지 이미 쇠퇴되어가는 나의 이 시력을 보존하려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래서 Second Defense of English People이라는 책을 영국민을 위한 두 번째 변호를 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명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밀턴을 죽여야 된다. 지금 뭐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을 때 거기에 그 자기 밑에 비서로 있던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그런 앤드루 마블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존 밀턴은 위험 인물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미 뭐 앞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이나 하고 그냥 뭐 재산 정도만 이렇게 빼앗아도 충분히 우리가 밀턴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663년에 엘리자베스 민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년에 파란만장의 인생을 다 거의 끝내가는 무렵에 비로소 1667년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출간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간하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왜 책을 만화 이렇게 내고 하려면 수많은 컴퓨터 자료나 이런 걸 보고 막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순전히 기억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 수많은 인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자기의 기억만으로 딸에게 구술을 해서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그 그림이 나와 있었죠. 구술을 해서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렇죠? 그 긴 시를 일일이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 로스트 그리고 71년에 패러다이스 리게인드 복락원 회복된 낙원 그리고 이제 샘슨 애거니스티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과 딜라일라 그러니까 삼손과 데릴라의 스토리 아시죠? 이제 애거니스티스 애거니 하는 것이 막 고뇌 이런 뜻이에요. 번민 심적인 그러니까 뭐 레슬링 하는 샘슨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근데 막 몸부림치는데 그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뇌 갈등 그죠? 막 몸부림치는 그런 투사 삼손 그러니까 단순히 투사하면 뭐 전사 워리어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투사. 왜냐하면 삼손이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에 이제 그 잡혀갖고 눈이 뽑히고 막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의 어떤 콜링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완전 복수하는 이야기. 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사조가 되어 페닉스 이미지가 나오고 이래 하는데 이 텍스트가 미국의 9/11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테러리즘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 영문학자들이 막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많은 비평적으로 막 핫 이슈가 되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674년 12권으로 출간이 되고 이제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 그렇게 묻힙니다. 여러분들 낭만주의 시대 시인인 월즈워스가 밀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턴이요. 그러니까 당신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인인 월즈워스가 1802년에 그 당시에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월즈워스 거기 있었습니다. 낭만주의 시인인 무지개 My heart lives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로 유명한 거죠.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뛴다고. 그 월즈워스가 거기서 막 깔레 해변을 거니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그 사랑에 빠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의 딸과 아내도 보통인가 그 딸과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10년을 프랑스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10년쯤 흐르고 난 후에 그 아내 보통과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났다. 캐시라고 캐서라인이라고. 그래서 그 딸을 만나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러 너무너무나 막 묘한 기분에 가서 깔레 해변을 걸으면서 막 It's a beautiful evening, calm and free라고 해서 너무너무 그 황홀한 너야말로 너의 표정과 미소에서 네가 아브라함의 천국이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막 그 소넷을 쓰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즈워스가 이야기하기를 프랑스는 정말 된 나라다. 그러니까 부패한 그죠? 이런 나라에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영국은 완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 그대가 살아있어야 된다. 영국이 그대를 필요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지금 괴어 있는 늪과 같다. 물이 괴어 있는 stagnant waters와 같다. 그래서 altar, sword and pen이라고 해서 altar는 게 이제 제단이 종교계도 다 이렇게 썩어 빠졌고 sword 그러니까 칼도 이렇게 군부도 다 그렇고 그리고 펜이라는 건 어떤 지성이나 이런 그죠? 이런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 난로가도 홀도 교방의 당당한 부도 그들의 오랜 영국의 유산인 내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selfish man이야.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manners, virtue, freedom, power, 그러니까 예절과 미덕과 자유와 힘을 주시오. 그대 영혼은 별과 같아 멀리 떨어져 살아. 너무너무 당신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처럼 고매한 그런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어. 그대는 바다와 같은 그죠? 그러니까 Thou hast the voice whose sound was like the se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는 큰 바다에 그죠? 그 소리처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엄청난 볼륨의 영향이 있는 소리를 갖고 있었다. 이 시대엔 그런 영웅이 없다. 그런 얘기죠. 청명한 하늘처럼 맑고 장엄하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퓨어하고 그죠? majestic 그러니까 장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free하게. So did thou travel on life's common way. 그러니까 인생의 평범한 길을 살아갔다. In cheerful godliness. 그러니까 유쾌한 신앙심을 가지고서. 그러면서도 그대 마음은 가장 천한 의무도 스스로 떠맡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인물이 오로지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죠?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존 밀턴입니다. 자, 아레오파지티카.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영어식 이름이 아니에요. 아레오파지티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가본 분 계세요? 어딜까요? 여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에신. 어딜까요? 파르테논 신전이죠? 예, 파르테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보시면 성경에도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이 나와요. 아세요? 어디냐면 바울이 막 아덴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은 자기의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러고 막 신을 선교하는데 내가 당신들을 알지 못하는 신 누군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선교하는 장면인데 아레오파고스가 뭐냐면은 법정이기도 하고 법정이 열리기도 야외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의 소신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보면 바울이 선교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공화정 체제 내에서 아테네 법정이 소집되었던 언덕. 그래서 아레오파고스라는 그 언덕의 이름을 따서 아레오파지티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막
자유롭게 내가 내 소신을 이야기하겠다라니까요.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선과 악은, 자,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선을 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다르듯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하나의 이슈가 터지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이나 접근하는 어프로치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명확하게 이거는 흑이다 백이다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는 현실 속에 많지가 않습니다. 선과 악은 같이 자라는 것이어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선에 대한 지식은 악에 대한 지식과 서로 얽혀 있고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서 푸스케, 그죠? 이제 신화에 나오는 푸스케가 뭐 우리 콩쥐 팥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는 애써서 고르고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뒤섞여 있는 씨앗도 이보다 더 혼란스럽게 섞여 있지 않을, 콩하고 팥을 막 섞어 놓는, 그걸 갈라내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는 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쌍둥이처럼 달라붙어 세상에 나온 것은 사과 한 알의 껍질을 맛보던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지력이, 그런 분별력이 확 떨어져 버렸다. 그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 분별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선과 악을 아는 아담의 운명일 것이니 곧 악으로 선을 아는 운명입니다. 악의 온갖 유혹과 한순간의 쾌락을 잘 알면서도 이를 멀리하고 분별하며 진정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투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자, 이제 선과 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 밀턴은 영어 원문을 한번 잠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e that can, 셋째 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 He that can apprehend and conceive the vase with all her baits and seeming pleasures. 우리가 악이다라는 것이, 악이 내 앞에 탁 이렇게 던져진다, 그런 순간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 때 일단은 그건 나쁜 거야 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나 이성으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빠져들까요? 그건 베이츠야, 베이츠. 그러니까 나쁜 건 알지만 정말 그거를 내가 삼키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죠? 그 순간이 내게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스스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베이츠고 seeming pleasure야. 그러니까 보기엔 너무너무 그걸 쾌락, 그걸 취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진정한 전투적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이제 이 당시 종교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wayfaring, warfaring과 같은 뜻인데요. 크리스천은 또는 한 시민은, 우리의 시민은,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는 시민은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싸우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앞에 베이츠 그리고 seeming pleasures,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고 즐겁고 그렇게 보이는 유혹이 내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yet abstain, 그걸 삼간다는 것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나 이걸 포기할 거야, 단념할 거야, 이렇게 abstain하고, and yet distinguish, 그걸 분간하고, 그죠? 그리고 yet prefer that which is truly better, 진정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참된 전투적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서 I cannot praise a fugitive and cloistered virtue, unexercised and unbreathed. 자, 이건 이제
그런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 산 속에서 내가 수도원에 있으며 절에 있으면서 나는 여자에게서 깨끗해, 나는 순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휴스티브하는 거 회피적이고 클로이스터드, 그러니까 아주 운동적인이라는 뜻이면 클로이스터라고 해서 이 어원이 수도원에서 나왔거든요. 수도원에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딴 곳에 있으면서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아무런 경제적인 그죠? 그런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환경 속에 살면서 나는 경제적으로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진정한 미덕가 아니야. System closed virtue, unexercised, unbreathed.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미덕 이런 것은 진정한 미덕이 아니고 실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거이 뭐냐면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reasoning을 해서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 그러니까 밀턴 이야기로 reason is but choosing이라고 하거든요. reason 이성이야말로 선택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성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제 자유와 관용에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 이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너무나 명문이기 때문에. Who kills a man kills a reasonable creature. God's image.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 그건 살인이잖아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이잖아요. 근데 who kills a man kills a reasonable creature. God's image. 신의 형상인 이성적인 reasonable creature. 우리가 신을 닮았다고 할 때 신은 뭘 가지고 신을 닮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그리고 바로 서 있는 자세? 그렇지 않습니다. reason,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는 얘기죠. 그렇죠? But he who destroys a good book kills reason itself. 그러니까 그렇지만 좋은 책, 양서를 파괴하는 자는 이성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이다. Kills the image of God as it were in the eye.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 이성을 닮았다는 것이 신을 닮았다는 것인데 그 이성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가 좋은 책을 출판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죄일 수가 있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Many a man leaves a burden to the earth.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사건 보면은 사연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좀 안 됐지만은 참 그렇게 죽일 만도 했겠다.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짐이 되어 살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정답 방위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A good book, 그러니까 양서는 좋은 책은 is the precious lifeblood of a master spirit. 그러니까 최고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캐논이라고 하는 위대한 저작을 남긴 사람이 과연 얼마 있을까요? 이 한 시대에 몇 명이 될까요? 그렇죠? 그 마스터 스피릿, 그러니까 최고의 인류를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정신, 탁월한 영혼의 그 사람 가운데도 에센스를 뽑은 게 뭐야? 라이프 블러드, 그러니까 생명의 피. 그것이 굿북이라는 거예요. 그죠? 양서란 거예요. 이게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embalmed and treasured up on purpose to life beyond life.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이런 그 후대를 위해서 embalmed 향료 처리해갖고 부패 안 되도록, 그리고 treasured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굿북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행운이고 좋은 일이지만 위대한 책을 만나서 읽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좋은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검열을 통해서 다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죄악이다. 이게 어디냐면은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그죠? 거기에 메인 리딩 룸의 현관에 들어갈 때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는 구절은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A good book is the precious lifeblood of a master spirit, embalmed and treasured up on purpose to a life beyond life.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우리 오늘날의 상황과 한번 우리가 검열을 할 때 왜 검열을 합니까? 검열을 할 때는 사상이 불온하든 정치적으로 아니면 너무 외설적이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더 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거기에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베트남 워 때 아주 기밀 문서, 국방부 펜타곤 페이퍼라고 해서 거기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워싱턴 포스트는 그때는 아주 미미한 거란 아주 영향력 없는 신문이었는데 그때 발행이 그죠?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 탐 행커스가 나옵니다. 에디터와 발행인과 그죠? 편집인이.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는 그걸 신문에 내는 것을 국가 기밀죄로서 막 억압을 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 때 뉴욕 타임즈 한번 터뜨린 거를 이어서 포스트가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동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닉슨이 그죠? 그래서 막 탄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룬 영화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되려면 그런데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밀턴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갖고 이건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 판단해서 그걸 취사 선택하게 하라. 그리고 나쁜 책이 없다. 나쁜 책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악을 알면 선을 이렇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우면서 이런 것이 참 도전적일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지. 그래도 애들한테 함부로 그걸 보여주면 되나? 이래서 좀 차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수준입니다.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나라, 이게 영국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민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국민은 느리고 굼뜨지 않으며 기민하고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정신을 갖고 있다. 자기 국민의 어떤 능력을, 그죠? 역량을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이성이 있어서 인간 능력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서 God gave him reason.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성을, 그죠? 이성을 주셨는데, 이게 그에게 신은 그에게 이성을 주시고 그 신은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Freedom to choose. 이성을 줬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아까와 같이 막 선거하게 있을 때 거기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The reason is but choosing. 이 이야기 나오죠? The reason is but choosing. 그러니까 이성이란 것은 바로 선택이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면 신은 왜 우리 안에 격정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쾌락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이러한 절제를 미덕의 요인으로 삼으시는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이 이제 이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거기에 창조해 뒀나는 그런 이야기죠. 예. 왜 인간에게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관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까요?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하자면,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는 대리석을 자르고 어떤 이는 따듬고 어떤 이는 삼나무를 베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는 어떤 사람들은 신의 성전이 건축되기에 앞서 마땅히 채석장과 벌목장에서 많은 분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분리와 분열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돌을 따듬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스케이즘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이단 또는 분파 이야기, 종교적인 분파 이런 것이 막 그 당시 종교개혁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분파가 생겨났거든. 근데 존 밀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자기가 종교적인 진리를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읽다가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믿는 것이 정통 교리 닥트린과는 오소독스한 그 페이스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용해 줘야 된다. 그죠? 크게 불균형을 이루지 않는 많은 온건한 다양성, 그죠? 융화된 상이성 가운데서 전체의 건축 구조를 떠받치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메트리, 그러니까 균형이 하모니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 이제 존 밀턴이 갖고 있는 아주 자유와 관용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리에 있어서 이단일 수 있어. 이게 헤레틱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란 정리를 존 밀턴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만약 목사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가 이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한다고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부모님이 근데 이거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다니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이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록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는 진리는 이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이 아까 이야기했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막 고뇌하면서 어떤 그 자기의 깨달음이 왔다.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통 교리에 비록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단으로 해서 막 사람을 처형하고 투옥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하나의 그 높은 단계의 어떤 깨달음과 종교로 나아가는 한 과정으로 보고 그걸 포용해주고 관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톨러런스, 어떤 톨레랑스,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명한 구절입니다. Let her and the falsehood grab her, her and truth. 진리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한번 저끼리 이렇게 싸우게 하십시오.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존 밀턴은 크게 믿었던 것이 두 가지. 영국민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아레오파지티카라는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그 시기에 17세기에 존 밀턴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군주제 국가에서 비록 의회 권력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군주제 사회에서 여러분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이게 과연 찰스 1세 혹은 찰스 2세를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영국 국민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국 국민들 얘기했겠죠. 21세기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 언어로는 굉장히 적절하게 유효합니다. 어제 우리는 권력의 교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죠. 과연 이 밀턴이 그 17세기 중반에 얘기했던 이 얘기가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통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강연자 스님께서 특히 이 밀턴이 강조했던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입니다. 실제 우리 여기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늘 들고 계시는 이 핸드폰 안에서 엄청난 많은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펼쳐지고 있죠. 그죠? 언론의 자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언론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 이걸 다시 역설적으로 존 밀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는 그 가짜 뉴스 과연 밀턴은 허용했을까? 어떨까?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를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존 밀턴은 그 시대에 과연 허용했을까? 실제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의 왜곡을 확인하게 되고 그 정보 때문에 확정 편향적 사고를 하게 되는지, 우리 사고가 마비되는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 현재적 문제를 보면 밀턴이 그 시대에 얼마나 이게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혹은 사상의 자유가 중요했는지 알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전혀 다른, 우리 모두가 주인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 자유가 여전히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검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밀턴이 외쳤던 이 자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떠나서 21세기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가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전에 또 이미 와 있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 이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신암동의 강도기 선생님입니다. 2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강연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신라권에 대해서 강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물음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 총 12권 중에 3권째입니다. 3권, 3권째 천상의 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3권이. 이 천상의 소식에 대해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고요. 2개 다 동일한 물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복락원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령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존 밀턴의 그 사상,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라고 할 때 그 주체,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백성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드라마 중에서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이런 거기 뭐 제목이 정도전이었습니까? 하여튼 정도전이 왜 이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숭고한 이념 속에서 이 조선이 세워졌구나.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그 건축, 정도전이 건축가 설계하고 건축한 지금 궁들이 서울에 그죠? 그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고. 그런데 너무 밀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이. 밀턴이 처음부터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결국 왕을 처형할 수까지 있다라는 사상 처음부터 가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그 Civil War, 그러니까 내전이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백성이 너무 도탄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왕은 완전 자신이 왕이라는 것 하나로 너무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게 폭정, 말하자면 티러니, 그러니까 폭군과 같이 그렇게 행할 때에 과연 이것을 그냥 무한정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신이 주신 권력이지만은 신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신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올바르게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면서 다스릴 때에만
그 계약 관계가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도 잘못하면은 심판과 백성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리에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요즘도 가짜 뉴스라든지 뭐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요즘 신문 보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전부 아침 시작이 우유 받아 먹고 신문 보면서 시작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제 친구 뭐 법대 교수나 이런 친구들은 신문 한 몇 개 적어도 6개 정도의 이제 평생을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 뭐 신문 막 이걸 봐야 그 친구는 또 민법을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폰으로 뜨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가 아주 이렇게 제목이 클릭 그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극적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 올라오는 뉴스도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짜 뉴스인가 아닌가, 이게 올바른 소스냐 아니냐 이런 것을 내가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읽은 내용이 올바르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영국민의 자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 밀턴이 가장 강조한 것이 독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존 밀턴의 표현에 따르면 judicious reader라고 해서 아주 capable reader, 그러니까 능력 있는, 현명한,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독자. 이제 그러한 교양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러한 독서를 통해서 그러한 독서가 그러한 판단력을 길러주는 하나의 장인 거죠. 책을 읽는 것이. 그래서 양서를 많이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바로 그런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력을 갖춘 독자에게는 그 우리가 대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은 진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 독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소수의 검열자에게 그 손에서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존 밀턴은 본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이후에 강령 관계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신라권이라는 작품, 이제 이 신라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다뤘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강령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이스 로스트, 그러니까 신라권은 이제 성경에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forbidden tree의 그 forbidden fruit, 그걸 all men's first disobedience and the fruit of that forbidden tree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서사시예요. 아주 장중하게 시작됩니다. 만행이 넘어요. 만행이. 그러니까 시지만 서사시는 아주 이렇게 아담과 이브, 우리 인류의 조상을 다룬 그런 이제 시인데요. 이 인간의 첫 불순종, 그로 인해서 이제 타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사시의 어떤 그 컨벤션, 이렇게 하나의 그 틀이 있습니다. 그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사시는 첫 시작 부분은 이렇게 사탄이 war in heaven이라고 해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규합해서 야, 우리가 왜 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되느냐? 자기가 바로 성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존재만 딱 해버리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세이턴이 생각하는 건 항상 위계적이에요. 위계적이고 비교합니다. 비교해. 그게 사탄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 되는 어떤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이턴이 타락해서 전쟁을 일으켜 갖고 집니다. 져서 떨어진 것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탄 이 모습이 이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비록 패했지만은 내가 내 불굴에 있던 그 복수심과 투지와 뭐 이런 것들을 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죠? 내가 비록 내 생각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서도 천국이고 천국에서도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사시의 주인공들, 예를 들어 일리어드에 나오는 그죠? 아킬레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아주 기발한 어떤 꾀를 내면서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모험을 사랑해서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 뭐 이런 영웅적인 자질이 이제 보이는 것이 신라권의 1, 2권이란 말이에요. 1, 2권. 그래서 독자들 거기에 막 매료당합니다. 서사시 하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렇게 하고 흥미를 가지고 하다가 그게 더 이상 영웅적이지 않다라는 자질을 서서히 보여줍니다. 신라권이. 그러면 이제 3권에서는 이제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다가 천사 헤븐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천사들 막 있고 하늘 보호자에, 물론 이제 이것이 더 전부 그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신은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전부 다 이제 어커모데이션 뭐 약간 조정을 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앞으로 이 사탄과 이 무리들이 이제 사탄과 그의 무리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의 전쟁을 일으켜서 타락해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다. 이제 천사 3분의 1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닮은, 우리 형상을 담은 존재를 창조하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을 이들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게 이성과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자유의지를 주고 견디는 자, 스탠드, 그러니까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유혹을 견디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타락하는 것도, fall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그러면 타락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방금 이미 타락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죠? 그들처럼 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서 견뎌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이제 프리윌을 강조합니다. 밀턴에게서 자유의지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과연 그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은 넘어갈 건데,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자가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이 이때까지 사탄이나 이런 그 인물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거, 영웅적인 아킬레스의 서사시에서 옛날에 영웅들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그 탁월한 이 무용, 그죠? 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찔러 죽이느냐, 그거잖아요. 찔러 죽이고 자기는 살아남는 거, 그걸 전투에서 이겨내는 그것이 서사시들이 다룬, 그리고 뭐 우리 삼국지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런 이제 부분을 다루는데, 그것이 과연 영웅적인가? 그보다 훨씬 더 영웅적인 것이 따로 있지 않느냐? 견인불발, 엄청나게 어려운 역경과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과,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덕목과 가치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크리스천 헤로이즘이라고, 기독교적 영웅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적 정신이 발현된 보다 높은 차원의 영웅주의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상의 상권의 모습은 이제 장면은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가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신이 어떻게 인간과 세이탄을 창조를 했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존재는 사탄과 같은 존재는 타락을 했고 또 어떤 존재는 그것이 신이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발표문에서 간단히 보고 넘어갔지만 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 그냥 복종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선악과도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인간을 오토마톤, 그러니까 뭐 로봇이나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거지. 신은 복종하기 충분히 복종하는 존재로 신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줘갖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신의 뜻에 따르도록 하고 그렇게 신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그게 뭐 자동 인형이나 기계처럼 막 나를 찬양하고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근데 이제 인간이 결국 그 자유로운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은 성자가 이제 그게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한다는 그 이제 흐름으로 구원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라권의 그 속편인 패러다이스 리게인에서 복락원은 어떤 역을 다루고 있냐? 낙원의 회복을 다루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저도 이 텍스트는 뭐 그렇게 인기 있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이걸 강의를 처음 이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복락원이니까 이제 인간이 회복된 그 낙원을 회복하고 막 행복해서 하는 그 장면이 다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에서 뭘 봤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복락원하고 관계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수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그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이 광야로 갑니다. 40일을 주례해요. 그죠? 신이지만 인간입니다. 예수는 40일 굶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장하죠. 모든 것이 먹을 거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주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세이탄의 유혹은 아주 이렇게 참 길게 아주 상상력을 문학적 상상력을 밀턴이 발휘해서 이제 그것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막 이게 뭐 도를 명해서 뭐 떡이되게 하라 이랬는데 사탄이 막 산의 진미를 막 앞에 차려놓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다든지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높은 데로 가서 뛰어내리라라는 장면, 그리고 뭐 그런 유혹들이 이제 세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복락원이라는 제목으로 밀턴이 다루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 사실상 거기에서 예수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앞으로 이게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모든 시험, 시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에 압축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일어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힘있게 천국을 이제 전파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낙원의 회복은 벌써 거기서 끝났다. 사탄은 거기서 KO가 되었고 완전히 나중에 십자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이제 그죠? 승천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승리가 되지만
이미 그 장면에서 광야의 시험 장면에서 낙원의 회복은 이루어졌다. 밀턴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 보면 밀턴이 어떤 그 신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차원이 대단하다. 저는 이제 존 밀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서 존 던에서 막 이게 어떤 기지에 넘치는 그죠 그런 표현들이 막 감탄하고 막 너무나 재밌어 하다가 존 밀턴을 강의하고 제가 연구할 때는 또 이 숭고하고 깊은 그 사상과 깊이에 완전히 매료당하면서 이게 늘 도전을 받습니다. 뭐 내가 하는 강의와 내가 하나의 학문과 나의 정신 세계가 과연 이 정말 밀턴의 세계에 어디까지 내가 참 따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늘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진짜 그 신락원이라는 그 존 밀턴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상가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고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와 관용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그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 질문은 사실 이재성 교수님 그 처음에 그 질문 던져주신 그런 거 좀 맥락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충분히 대답하셨다 생각하고 그거는 그 하지 않고 이제 그 짧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존 밀턴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자유와 관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정신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구교 그 카톨릭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단호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와 관계 없는데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영문과 교수님한테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끔 그 뭐 해밍웨이나 이렇게 미국의 작가들 이렇게 다룬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가 글을 써갔는데 편집자가 보면 과감하게 막 한 문단씩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막 줄을 그어버리고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해밍웨이가 워낙 편집자가 괴롭히니까 아마 톨스토이가 당신 같은 편집자를 만났으면은 전쟁과 평화 중에 전쟁만 남았을 거라고 그런 악담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어떤 대단한 소설가가 글을 들고 왔는데 그렇게 편집자가 막 통째로 날려버리고 막 줄을 쫙쫙 꺼버리고 다시 써오라 그러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해될지 한번 꼭 영문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쭈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일반 이제 시민들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의 이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신락원이라는 작품 아는 분,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존 밀턴이 이런 뭐 아라파시티카 이런 글을 썼다는 걸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신 거죠. 영문과 학생들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우리가 예를 들어 개신교 이제 뭐 교회 기독교와 캐톨릭과의 관계와 17세기의 영국의 그 뭐 종교 그래서 캐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관계를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맥락을 그죠? 이제 영국은 그 헨리 8세 때 앵글칸 처치로 이제 캐톨릭하고 결별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엠볼린을 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혼을 해줘야 돼. 이어도 이혼이 나와요. 이혼이. 그래서 원래 자기 형의 부인, 그러니까 스페인의 왕비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고. 그러니까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형사 취수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돼. 좋겠어요?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잠자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들 못 낳아요, 여전히. 그래서 사랑에 식어진 차에 엠블린 여성을 만났을 때 이제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데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요. 이혼이라는 거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스페인이 캐톨릭 가장 강국이면서 이 교황청의 가장 최고의 왕권으로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세력인데, 그쪽 공주인데, 그렇죠? 그걸 해주면 스페인이 완전히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했고, 그리고 엠볼린이 이제 단도대 또 처형을 당합니다. 단도대. 아유, 어떻게 왕비를 그렇게 단도대에 처형하냐? 그냥 교수대에 이렇게 해서 아주 좀 그냥 크게 고통을 안 당하고 잠시 답답하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나 서민들은 교수형을 처합니다. 돈이 안 들잖아요. 별로 밧줄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든지 엄청난 귀족은 그냥 단도대 이런 데서 처형해. 그죠? 그 단도대 처형하려면 경비도 엄청나게 들고. 근데 엠블린이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이제 반란죄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아들을 못 낳게, 자기 아들 못 낳게, 자기 왕이 자기의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어떤 음모, 그냥 국가 반란의 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엠볼린의 딸이 누구겠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그럼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 그죠? 그리고 그 언니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여러분 하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숙청을 하고 이래서 거의 블러드 하는 게 전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 그는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면 캐톨릭 믿으면 개신교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투옥시키고.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는 우리나라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관용을 정책을, 포용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제임스 1세 뭐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은 앵글리칸 처치, 이제 헨리 8세 때부터 앵글리칸 처치가 되니까 교황청하고는 결별합니다. 영국 교회의 헤드십,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제 수장은 지미, 정치적인 주체인 그 왕이 교회에서도 제일 헤드십, 우두머리다 선언해버린다. 그 전에는 좀 교황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수도원을 막 철파하고 막 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엘리자베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어떤 캐톨릭과의 관계는 모든 영국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됐어. 교회 가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됐어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존던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제 강의에서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캐톨릭 신자거든요.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 자기 외삼촌이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신부 자기 동생이 자기 외삼촌 왔으니까 이게 좀 숨겨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투옥돼서 거기서 폐결핵 이런 거 걸려요. 죽습니다. 자기 외삼촌도 처형당하고. 이러한 수많은 그런 어떤 죽음과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영국민들의 사상은 곧 재림이 온다, 세컨 커밍이 온다, 아니면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영국민들이 chosen people,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죠? 그 사상이 그 당시 지배했었어요. 그랬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캐톨릭이다라고 그 당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갈등과 대립이 되었으니까. 그러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기잖아요. 캐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캐톨릭 자체 내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잘 아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그 개혁파에 속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나오죠? 요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캐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배제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 이해하십니까? 캐서릭과 관계에서는. 그래서 관용,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존 밀턴이 자유와 관용을 이야기했지만은 왜 캐서릭에 대해서는 그것은 허락하지 않은 관용을 에서 배제시킨 것은 존 밀턴의 사상적인 한계다라고 이제 오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의 상황 속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죽고 사는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캐톨릭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생각되고 맡기기에 너무 비비리는 투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편집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뭐 해밍웨이 이야기도 아까 그것도 영화에 그죠, 그 장면 다뤄지잖아, 그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디터 역할, 유명한 전설적인 에디터 이야기인데 시인이 또는 뭐 누가, 그거는 요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20세기 영국의 시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웨스트랜드를 쓴 황무지를 쓴 T.S. 엘리엇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S. 엘리엇이 쫙 황무지라는 원고를 써서 그죠? 들고 갑니다. 누구에게? 에즈라 파운드라는 시인, 그죠? 들고 갑니다. 에즈라 파운드 빨간 펜을 들고 여기 있네요. 쫙 이어서 여기까지 이거 빼고 이거 하고 이렇게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T.S. 엘리엇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수용해요. 요즘 좀 자존감 있는 그런 작가들은 자기가 발표하거나 일할 때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은 나 절대 출판 못한다, 그런 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고 이제 우리 출판의 역사를 보면은 한 16세기, 17세기 언저리에 비로소 프린트 컬처, 그러니까 출판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수소본이에요. 수소본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필사본 뺏겨 쓰는 거예요. 그 전에 구텐베르그가 이제 그 인쇄술 무버블 타입이라고 금속 활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식자하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책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출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 가격이 확 떨어지고, 그 전에는 전부 필사본을 했는데 뺏겨 쓴 책하고 인쇄된 책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았겠어요? 왜 인쇄된 책이지 뭐 이게 쓰는 거 아닙니다. 필사본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필사본 만든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때 정성을 기울여서 막 채색하고, 그죠? 그리고 필사본에 을쓴 저자는 그거를 독자층을 자기가 선정합니다. 그렇죠?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책을, 내 이 글을, 내 이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오독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독자를 한정해서 자기 아주 친한 친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자기 후원자에게 보여주고. 출판은 뭐예요? 누가 읽을지 모르잖아요. 이 미지의 독자에게 그냥 막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 문화가 시작될 때는 이 출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독자에게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로지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지? 그래서 그 당시에 출판이라는 것 자체를 상업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 아주 저속하고 아주 별로 좋지 않은 행위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기 17세기 이제 존 밀턴 같은 경우에는 필사본 이런 뭐 패러다이스 로스도 어떻게 필사본으로 돌려보겠어요? 인쇄해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인쇄본 출판 문화가 이제 정립된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전까지 그 과도기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편집자, 인쇄업자, 그러니까 또는 판매업자, 그죠? 이 책이 이제 이런 원고를 이제 필자가 주잖아요. 저자가 줍니다. 그러면 그 원고를 받아서 인쇄업자가 출판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걸 편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입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목차가 뭐 이래, 이거 빼고 이렇게 또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작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관열하는 작가가 있고,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는 자기 원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수많은 다른 버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 햄릿 이번 주에 공연했다. 그러면 그 계속 같은 작품을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한 2주 공연하면 끝이에요. 그럼 새 작품이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뭐 하나의 희곡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있어서 편집자가 작가의 글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은 뭐 별로 남진 않았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뭐 질문 있으시면 준비를 하시고요. 그 이병욱 선생님 그 질문 중에 구교와 신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당시 영국 밀턴이 이 생전에서 살았던 그 시기는 영국 왕조로 하면 스튜어트 왕조 시대입니다. 제임스 1세부터 해서 내려가는데 그 이전 단계가 튜드 왕조 시절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엘리자베스 1세를 통해서 이 절대 군주제 하에서 영국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기인데, 엘리자베스가 사망하면서 후사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던 이 제임스 5세를 불러와서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를 만드는데, 그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가톨릭 신자였죠. 구교였죠, 구교.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영국에서는 국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 신교를 아주 이제 절대화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미 또 여기 영국에서는 이 신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교적 분파가 생깁니다. 구교파가 있고 독립파가 있고 뭐 장로파가 있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밀턴 같은 경우는 독립파 소속으로 해서 조금 자유롭게 이 신교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처음이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끊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뭐 첫 자리인데 사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너무 오늘 재미있게 또 이 존 밀턴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시중에 번역도 되가 나와 있고요. 신라권도 번역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존 밀턴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의 사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갖가지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 출판, 그죠? 특히 여러분 생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에게 강연해 주시고 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최재원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베네딕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 학기에 저희들 데카르트 베이컨도 봤지만 이 스피노자의 사상은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현재 프랑스 사상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가인데 다음 우리 강연해 주실 이건세 교수가 또 이 스피노자를 프랑스에서 직접 연구를 하고 또 관련해서 많은 연구물을 내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스피노자를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돌아가시고요. 다음 일주 뒤에 목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